우리나라 기상대가 올겨울에 장기 기상 전망을 하면서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또 틀려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연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터운 옷들 챙겨 입으시고 빙판길에 절대 나서시지 마시고 정말 조심조심들 하셔야 할 계절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우리는 요즘 또다시 새롭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 뒤 70여 년 지나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비드-19이라는 유난스러운 전염병도 그렇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그냥 좋은 즐거운 드라마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로 민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성립 이래 최초로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법치 행정을 끌어가야 하는 주축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관료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그 속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여주인공, 이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마치 조선시대 숙종조의 장희빈이나 연산군주의 장록수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 드라마, 이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참 그런 참담함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한 나라의 검사를 징계를 하려면 감찰위원회의 의결과 감찰기구의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징계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 의결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러한 징계 사실 판단 여부에 가장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찰위원회가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냥 내가 징계위원회 소집권자니까 소집하면 할 거야 라고 징계를 청구를 했고 그 징계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징계위원 맡을 만한 정말 공명정대하다고 인정될 만한 인사가 그렇게도 없었는지 징계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징계위원으로서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의 흠결을 가진 법률적 흠결, 말하자면 기소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또는 이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이전부터 정반대의 의견을 표명해왔고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오롯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정당함 그것이 수없이 조야에서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모습 또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법률적으로도 없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예비위원으로부터 그 위원을 충당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예비위원조차 아니었다. 이런 불법적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당연히 피징계 당사자, 징계를 받게 되는 당사자의 항변권은, 그리고 자기 해명권은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조차 모조리 묵살을 시키면서 강행한 이런 징계 절차. 참 어떻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기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직 참담하다. 이런 생각밖에는 따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 법률체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법적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것, 참 그 속에 무슨 일들이 다 있었을지 정말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까지도 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라는 판결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냈고, 이런 징계해서는 안 된다. 전직 검찰총장 거의 다가 나서서 안 된다고 했고, 90%가 넘는 현직 검사들이 직접 나서서 항변을 했고, 학생 조직, 시민들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살이 떨린다는 공포감, 왜 살이 떨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밀어붙여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이 징계 결과, 사실 긴 설명과 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징계를 놓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도 이 징계 법률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참 이러한 현실을 무엇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이것은 현 정부, 현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아무래도 채널 24K는 그렇게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만들어낸 몇 가지 포인트들, 지금 언론에 이미 나와 있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 자리에서 늘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을 테고, 몇 가지 포인트를 추려서 이 문제, 그리고 이 상황이, 이 사건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채널 24K가 가지게 되는 의문, 솔직히 대한민국의 법조 3륜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수준, 이건 뭐냐?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다 패스하고 그 훈련 과정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리고 그쪽에서의 그 오랜 법정에서의 논리 싸움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내놓고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들의 수준이 이거냐? 지금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전부 적어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출세할 만큼 출세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현상,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의 수준이냐? 도대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하나를 매끄럽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구성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률 전문가들, 사찰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인지 그 정의 하나를 내리지 못하는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 그들의 능력, 그들의 법률적 수준,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위법성을 존재로 한 것인지 만천하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이 생기고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착석하려는 소위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사회. 아마도 이 사회는 불경에서 얘기하는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암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비유한다면 독사들만이 우글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회의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드는 것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불쌍하다. 그 생각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조와 그들이 구성하는 조직, 이 모두는 정말로 전부 이 기회에 환골탈태하고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은 이 사회의 양식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며 권력의 최종적인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가진 자들의 양심과 양식, 그것이 없이 바로 서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공연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정직 2개월이 남았다. 이 정직 2개월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당연하죠. 해임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는데 해임까지 갈 사유는 전혀 없고 아무리 찾아도 되질 않고 그렇다고 무혐의라고 하자니 그러면 이렇게 만파를 제치고 밀어붙인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엄청난 권력의 부담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퇴출시키는 정도로 하면서 일부는 그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양형, 그것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답이 나온 거 아닌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이라는 게 윤석열과 추미애를 동시에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검찰 체계를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인적 구성의 쇄신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처럼 국민들 헷갈리는 속에서 적당히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 그대로 유지시키고 갔다가는 그 뒤에 오는 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타협된 결과 아니겠나요?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계산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양형을 때린다면 윤석열 총장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고 법정 싸움을 분명히 갈 텐데 그 법정 싸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 이미 법원으로부터도 한 대를 얻어맞은 그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가지고는 법원을 압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이 바톤을 넘겨받는다면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테니 게다가 누구나 완벽하게 무죄인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정직 2개월 정도면 참을만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빌미를 마련하면서 무마할 수 있는 양형. 그게 아마도 정직 2개월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이 문제의 본질적 요점으로 왜 이렇게 이 정권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모든 전문가들 집단, 물론 정권을 지지하는 쪽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집단들의 지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윤석열 제거하기에 골몰하고 돌파하려는 것일까라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의심 없이 한 가지밖에 사실은 남는 게 없지요. 두 가지로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검찰이 그동안에 워낙 권력 가지고 무소불위로 그랬으니까. 지금도 봐. 겁도 없이 살아있는 권력을 그냥 마구 때려잡으려고 달려들잖아. 이래가지고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겠나. 이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분명히 청와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의 지휘나 또는 관리 이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니만큼 그와 같은 변명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 무언가 절대로 윤석열 검찰이 밝혀내서는 안 되는 비밀, 밝혀내서는 안 되는 범죄 사실, 그것을 이 집권 세력이 껴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라면 이 정도의 위법부당을 감당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다른 경우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사건은 이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윤석열 총장은 이제 대통령의 징계 양형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떨어졌으니까 자신의 권한을 2개월간 정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까지 그가 주장해온 바에 의하면 그가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한 당부를 묻게 될 것은 그건 명확관화한 일입니다. 그가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의 카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겠지요. 대통령 재가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내놓은 의견에서도 이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가야겠지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 사건을 맡게 될 담당 판사, 그는 아마도 대통령과 그 싸움의 사이에서 헌법이 정한 양심대로만 판결을 하는 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 엄청난 고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정한 오직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의하여 판결하라라는 규정을 엎어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판결하라라고 대법원장이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리더십 밑에 있는 법원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역사가 쓰여질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윤석열 총장에 의한 검찰징계법의 위헌성, 여기에 대한 헌법 소원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 이것에 대한 결론이 과연 어떻게 날지, 그 결론이 빨리 나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그 시점으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역대 헌법재판소 중에서 가장 정치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죠. 원래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또는 위헌 신청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종국 판결을 하여야 되지만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가 또 있죠. 지금 대통령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공수처법. 이 공수처법이 만일 윤석열 총장의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수처 구성을 종료하고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위법 사실이든지를 문제 삼아서 공수처가 관할하는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찍어들일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에 대한 부당성, 불법성 등을 문제 삼아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 또는 청와대 지방선거의 개입에 대한 수사 이 모든 것을 공수처로 가져가 버리고 윤석열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이것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생각하는 최선의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해야 되는 것이 아마도 논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지금 집권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과연 그대로 바라는 대로 집권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마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논란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행정은 일단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끝으로 이런 때 그러면 야당과 시민사회라는 것은 도대체 이런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당으로서의 맛도 능력도 역할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야당 같지 않은 야당 이에게 무슨 기대를 새삼스럽게 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보여준 것은 몇 번의 시위와 피켓 시위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다시 부활하고 싶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가 막힌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정말 거듭나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서 조직적인 여론 확산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속에는 대규모의 입법청원 같은 말하자면 검찰청법의 공수처법의 대안으로서 검찰청법의 공수처법보다 훨씬 합리적인 개혁법안을 입법청원을 주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대토론회를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개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비드-19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 어려운 사건, 사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 복잡한 법률적인 사건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니만큼 요점을 정확히 정리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옳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제 껍데기만 남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채널 24K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이 아무리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이해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